리세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화면의 옆 사람들과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우리가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 구호하시고 아멘 하시고 함께 호응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자,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미 다양한 계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선교사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초대하여 함께 강의를 듣고 실질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셋반은 우리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에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죠? 선교 영역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우리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의 선교 3가지. 자, 우리 안세영 학생 지역선교, 영역선교, 열방선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선교 영역에는 지역선교, 영역선교, 그리고요 열방선교 3가지 영역을 우리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모이는 이 리셋반은 2번째 영역선교에 포함되어져 있죠. 다양한 영역, 교육, 문화, 예술, IT 계열,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이 모든 계열에서 선한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 공동체에서도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환영합니다. 카이로스 공동체에서 왔습니다. 카이로스 환영합니다. 자, 우리 또 반가운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보입니다. 리조이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광주 CC 공동체가 보이는데요. 광주 CC 공동체 환영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 어디가 보이죠? 본부 우리 부 공동체가 보입니다. 안녕. 네, 우리 본부 리뉴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빠르게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고 또 이제 우리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4차 혁명에 우리 IT 계열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우리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양주 큰 기쁨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킹덤 센터 미니스트리에 또 함께하고 계시며 또 자녀가 우리 리뉴젠 자녀가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기술을 통한 온라인 사역의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고 쭉 보시면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지금 담당해서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4차 혁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 IT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아마 저희 리뉴젠 친구들이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관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리셋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4차 혁명의 이 영역을 어떻게 또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 영역을 어떻게 넓혀져 가고 있는지 특별히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 눈 동그랗게 뜨고 어깨 딱 펴고 자, 우리 팀 공동체별로 리셋바 노트 다 준비하셨죠? 리셋바 노트 다 준비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을 쭉 정리하셔서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 리뉴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리셋바 구호 준비되실까요? 구호 준비! 야. 자, 이 목소리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야. 윤재니. 네. 세상을 바꿔라! 네, 우리 김진호 안수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진호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이제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그 좀
그 첫사랑, 그러니까 처음에 대한 마음들을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그 풋풋한 그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그 싱싱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모든 영향력들을 함께 좀 느끼면서 위로받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냐면요. 전반적인 IT가 이제 구성이 될 때, 기초부터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그 외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매니지먼트하는 그 운영 쪽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만들고 나서 끝이 아니라 만들고 나서 관리를 잘 해주고 또 더 진보되어 있는 기술들을 썼을 때 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솔루션이나 시스템이 올라갈 때 A부터 Z까지 그냥 다 총괄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의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잠깐 좀 그 이제 처음 접하는 얘기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좀 간극을 줄이는 그러면 소개 시간을 좀 갖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접근성에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 이제 가족들도 제가 이제 20여 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너무 이제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 집안 식구들한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세세하게 매일매일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얘기함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이 리셋바에 대해서 좀 클라라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이제 제의를 받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받았을 때 멋 모르고 그냥 일단 그 뭐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회구나 좋은 기회구나 그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참 보잘것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다가올수록 묘한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저 혼자서 얘기 다 해버리고 뒤에 이게 무슨 얘기와 무슨 시간이 지나간 거지? 막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많은 그런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뭐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 기도하고 내려놓고 기름 부으신 가운데 좀 가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업무를 하게 된 거는 최초에 그 개발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전공이 토목공학을 전공했어요. 대학교에서. 그 실은 저 IT하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전공이죠. 건설이나 건축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저희 그 전공 과목 중에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에 보면은 그때 당시 때 저희는 그 공학 계산기라고 그래가지고 공대생들은 좀 계산기가 되게 커요. 그 큰 계산기를 들고 다니면서 막 계산을 해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컴퓨터 인프라라든가 온라인 환경이 이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인터넷이 안 되고 그런 시절은 아니었는데 지금 뭐 구글링 하면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정보 공유의 장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어요. 되게 좀 폐쇄적이었고 접근하기에도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시기였어요.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공학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유체역학 시간에 자바 랭귀지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거 그 자바 랭귀지로 프로그래밍을 딱 해봤는데 공학 계산기를 두들려서 한참 동안 만들었던 거를 그 프로그래밍 하고 나서 했더니 결과값이 거의 뭐 10초 미만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 나이에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제가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이제 그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교육 콘텐츠 관련된 거를 이제 개발하는 개발업체에서 개발자 생활을 했어요. 개발자 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게 참 제 삶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 때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종교적으로 이제 계속 주님을 영접한 상태였다 보니까 삶의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럴까, 그 불합리한 모습이라든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힘들어하면서 일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근데 그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일을 하고 나면은 이제 쭉 그 일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되고, 거기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제 뭔가 제가 성장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는데, 그 저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그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이라고 해서 DBA 업무라는 게 있어요. 그 DBA 업무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DBA 업무를 하다가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VM웨어 업무를 또 보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현재 클라우드까지 오게 됐는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옮겨갈 때마다 저는 굉장히 좀 왜 이렇게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걸까라는 그런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이제 그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 당시에 저희 당사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님의 그런 행보 속에서 우리가 참,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이해를 직접 주님께 기도함으로 여쭤보고 막 그런 과정을 겪는 건데, 그때 당시 때만 해도 제가 그런 성숙된 믿음에 대한 모습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부담과 힘든 가운데 계속 이직과 업무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갔단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모습에서 되돌아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 업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컨설턴트로서 그리고 뭔가 포괄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됨에 있어서는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의 특성, 개발, DB, 그리고 이제 뭐 인프라, 네트워크, 보안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아울러서 알아야지만이 한 개의 완성된 서비스에 대한 설계가 나오는 거고, 설계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매니징할 수 있는 것도 그걸 알아야지만이 사람들에게 업무 분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에 대한 거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는 이제 클라우드를 모르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힘들게 순종하고 그걸 넘어서고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야 이제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나이가 들고 가정을 갖고 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그동안 삶에 있어서 묶여왔던 것들,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뒤늦게 끄집어내고 막 힘들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접근성을 갖다가 계속 줄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 때부터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커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작 지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복되고 은혜롭고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주님을 내가 정말 빨리 알았더라면 나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미 지난 거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의 분들의 이제 지금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무궁무진한 기회가 이제 생기겠구나.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뭐 과정 중에야 뭐 이제 가령 허들이라든가 뭐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없진 않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찾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한다면, 형통하신 주님이 어떤 일이든 못 하시겠습니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면은 정말 이 요즘에 이거 각박한 세상 속에서 뭐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서 이 열방에 정말 믿음의 사역자들로서 각자의 맡은 쪽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실체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커갈 수 있다는 것이 전 너무 자신하고 믿어지고 좀 부럽기도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각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대해서 접하는 게 되게 어렵고 되게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 호기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의 그 시작을 했을 때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했을 때 정말 가장 좋은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계속 성장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혹시 리뷰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 자체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아 이게 무슨 소리지라는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제가 그 한번 여쭤봤는데 그 연령대가 10대에서 10대 후반 그렇게 분포가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IT에 대해서 접하신 그게 없다 보니까 최대한 이 자료 기반으로 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 클라우드란 무엇인가? 그 단어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구름이죠. 뭐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구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시스템이 들어갈 때 그게 뭐 여러분들 쓰던 카카오톡이라든가 좀 많이 쓰시죠. 뭐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뭐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들어갔을 때 그 구성이 기반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뭐 서버라든가 스토리지라든가 뭐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그 위에 얹어져 있는 OS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접속을 하면 이제 그게 보여지는 결과물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구축을 하려면은 다 깔아놓고 막 관리를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다 돈이에요. 돈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을 운용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이 돈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니에요. 매출로 안 이루어지는 시스템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너무 손해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라는 어떤 그걸 장비에 대해서 실체화되어 있는 물리적인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형에 대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든 게 이제 그 클라우드예요. 왜냐면은 지금 글로벌하게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환경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엔가는 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좋긴 한데 그 인터넷 기반으로 했을 때 어디서든 다 접근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클라우드로 진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이 어느 누구든지 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클라우드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를 구축을 할때 온프레미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클라우드하고 온프레미스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다음 장으로 넘기면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뭐 서버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고 네트워크 있고 보안 장비가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환경을 온프레미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는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IT 자원을 관리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회사에서 그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말씀드릴게요. 카카오톡 메시지 잘 쓰시죠? 카카오톡 시스템을 갖다 만들어 놓으면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진에 뭐 무슨 뭐 전기 가솔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게 IDC 센터라는 데거든요. 그 안에 이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작년에 그 카카오톡 쪽 그 문자 장애 난 거 아시죠? 그때 저기 그 IM 선교센터는 카카오톡으로 다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그때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불 난 게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는 이런 데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럼 이런 데서 불이 나면은 위에서 스프링클러 나오면서 불이 꺼지긴 하는데 이 장비들이 물이 닿으면 다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카카오톡 서비스가 불이 나면서 이 장비들이 다 파손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장비를 사서 끼워 넣고 해가지고 복구를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장비를 더 갖고 와야 되고 딜리버리하고 뭐 끼워 넣고 장비 OS 설치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온프레미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맨 왼쪽에 사진에 보시면 여기 서버 요 델이라고 써 있는 게 이게 서버예요. 요 서버에 그 여러분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개발 소스들이라든가 뭐 OS라든가 그런 게 설치되는 게 맨 왼쪽에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게 스토리지라는 장비예요. 스토리지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문서, 사진,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적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지랑 물리고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거 구멍 많이 뚫린 거 있죠? 한 대 있는 거. 이게 네트워크 장비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시스템에서 네트워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해요. 사람 몸이 핏줄과 신경이 연결돼야지만이 뭔가가 이제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서버랑 스토리지만 넣었다고 해서 이게 뭐 운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얘가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얘가 이런 걸 땡겨주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네트워크예요. 그럼 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게 뭐냐? 여러 대 막 쌓여 있죠. 빨간색으로. 이게 생긴 게 다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다 다르게 생겼는데 요거에 대한 컨셉만 좀 보시면 돼요. 이건 보안 장비예요. 보안 장비가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IM 선교센터 내에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칠게요. 그러면 IM 선교센터 내의 홈페이지는 IM 선교센터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중한 데이터와 컨텐츠 그리고 무슨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은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다 보고 빼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고 허용된 사람만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세팅을 해주는 장비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보안 장비예요.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들어간 장소가 오른쪽에 있는 사진 IDC 센터라는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저거 관리 운영하는데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죠. 진짜 많이 들어가요, 저기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화해서 올렸을 때 이 밑에 있는 사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클라우드로 하면은 밑에 있는 장비를 안 써도 되냐? 써야 되죠. 써야 되는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가 그리고 구글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그리고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그 저기 아마존이 그 왜 온라인 쇼핑몰 하는 큰 회사. 그 3개 회사가 자기네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CSP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구글은 구글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걸 만들었고요. 아마존은 AWS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주력으로 하는 게 AWS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모든 장비들은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WS에서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각 기업 입장에서는 이 밑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장비들을 관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장비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필요한 만큼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보안에 대한 것들을 구성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그 비용을 어떻게 내냐면은 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는 구성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좀 지금은 당장에는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클라우드 인프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통적인 인프라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서버 기반하고 그리고 저기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성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클라우드 구성 자체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고스란히 다 구성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관리할 수 있는 콘솔이 한 군데에 다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한 군데에 배치된 곳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설정을 하고 생성을 하고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이 클라우드 쪽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온프레미스라고 해서 서버를 구매하고 스토리지를 해서 IDC 센터에 넣었을 때 이것을 옮겨가는 과정에 있을 때 많은 변화를 갖다가 한꺼번에 줘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변화를 통해서 영향을 적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시키는 걸로 저희는 컨설팅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그 컨설팅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이제 사용량의 목적이라든가 사용의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그리고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용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설계를 하고 클라우드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키텍처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 아키텍처를 그린다는 거는 그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순서들을 통해서 가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건설을 그 건축할 때 건물을 질 때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저희가 시스템에 넣었을 때도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그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린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게 되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우측에 AWS 있고 그 중간에 마크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구글 클라우드 그 GC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옮기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이제 AWS면 AWS만 가고 마이크로소프트면 마이크로소프트만 가고 구글이면 구글만 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넘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인프라에 대한 IDC 센터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그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 곳에 월 사용한 만큼에 대한 비용만 내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월 다 사용 안 했다 그러면 시간 베이스로 예를 들어서 뭐 100시간 사용했다 그러면 100시간에 대한 비용만 차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서버 생성에 대해서도 지금 그 작년에 났던 그 카카오톡 예를 한번 들려드렸었는데 이게 서버 생성도 되게 빨라요. 그냥 그 콘솔 화면에서 클릭하면은 그냥 서버 한 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여서 그걸 공부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그걸 핸즈온 하신 다음에 실습을 하신 다음에 한번 실질적으로 계정을 만들고 AWS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1년 정도는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걸 1년은. 그럼 거기서 서버를 생성하시면 서버가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홈페이지 뭐 HTML 코드 잠깐 넣어놓고 그거 통해 가지고 사이트 띄우면 떠요. 진짜로 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연성이 있고 민첩성이 있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성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카카오톡 장애가 났을 때 그게 이제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데이터량이 많으니까 클라우드로 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가운데 장애가 났어요. 장애가 나서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이벤트를 해서 사용자가 급증을 했어요. 사용자가. 그럼 이제 기존에 대한 사양으로는 버겁기 때문에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시스템이 다운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온프레미스, 즉 IDC 센터에 있는 서버로서 증설을 해서 뭔가를 개비하려고 하면 서버를 사와야 되고 그 사오는 기간 동안 오는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또 그거 구성하는 시간 동안 걸려요. 그게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하게 되면 정말 1시간 내에 길면 1시간 내에 빠르면 30분 내에 서비스를 증설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접근성이 좋고 민첩성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그리고 국내 모든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고민하고 고려하고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분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 물가가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가죠. 근데 그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지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가는 항목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인건비에 대해서 무작정 사람을 정리하고 그걸 갖다가 간소화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게 좀 막 더 드러나게 좀 적용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인구수는 이제 뭐 다 폭발적으로 이제 다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리려면 또 그것도 문제니까 그냥 시스템적으로 했을 때 만들 때마다 그거를 사람들로 비례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거는 효과적인 시스템의 운용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력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향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인프라에 대한 프로세스 체계를 갖다 고민하게 되는데 거기서 선결돼야 되는 것들이 무조건 이제 클라우드로 다 가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환경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많은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이제 서버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서버 엔지니어가 따로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스토리지 엔지니어 따로 있으면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엔지니어 따로 있으면 되고 보안 엔지니어가 따로 있으면 되고 다 개별로 분포가 돼서 일하는 시간에 그 IDC 장소에서 모여서 일을 하면 되는데 이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하나의 콘솔 화면에서 본인이 혼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서버 생성을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클릭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클릭하고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서버 엔지니어라고 다른 사람이 클릭 한 번 하고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와서 또 클릭 몇 번 하고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클라우드 엔지니어에 대한 이름은 솔루션 아키텍처라는 SA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다 아키텍처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 세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버를 하나 생성을 하고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콘솔 화면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모르고서는 그 다음 넥스트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학습과 많은 부분에 대한 그런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명이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뤄서 그 내에서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해서 움직이는 그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그 슈퍼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좀 그 직장 내에서도 혼자 잘하는 사람이 뭔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뭔가 원맨 파워라고 해가지고 혼자서 모든 것들을 끌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좀 있었는데 요즘 기업 문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만큼 조화롭게 팀을 이루고 그 팀을 리딩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를 다 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을 했던 분들은 계속 개발만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인프라만 했던 분들은 계속 인프라만 했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주 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이 되고 팀워크를 이루었을 때 뭔가 좀 효과적인 효율적인 시너지가 나는 구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지금 다 보면은 이제 딱 이렇게 같이 앉아들 계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본인들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구축에 기반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고려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 쪽을 활용했을 때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좋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온라인 사역에 대한 자체는 지금 범용적으로 이제 뿌려져 나가야 되잖아요. 이 온 열방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다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 굉장히 좀 유연성과 민첩성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역지에서 나갔을 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사역지에 이제 사역자들이 나가서 뭔가를 막 할 때 뭔가 이제 본부에서 어떤 기반 시스템에 대해서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저기 그 사역지에 대한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좀 열악한 곳에서 이제 굉장히 고생들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막 그렇게 헌신하고 계시는 환경인데 그럼 거기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인프라 자체에 대한 구축이 대한민국 서울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라든가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쪽에서 접속을 하려면 그 가운데 많은 지역을 거쳐서 서울까지 왔다가 서울에서 찍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거기를.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느려지고 끊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프리카 쪽에다 IDC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구축을 해놓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냐면은 거기에 사람도 가 있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고 뭐 장비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기계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기계도 이제 노후화되고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리사이클을 돌리려면 그게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의 장점들이 이 클라우드라는 거는 그 리전이라고 해가지고요. 표현을 리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리전이라고 해서 각 요소마다 그 본부처럼 막 박혀 있어요. 유럽이면은 유럽에 몇 군데 있고 그 뭐 아프리카나 그런 쪽 중동 지역이면 중동 지역 쪽에 이렇게 박혀 있고 동남아면 동남아 쪽 박혀 있고 미국이면 미국 쪽에 이렇게 막 리전별로 해가지고 그 휴대폰의 기지국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갔을 때는 그 리전에다가 그 서비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용자들에게 그 시스템을 갖다 제공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클라우드는 그 리유즈 그리고 리커링 하는 부분이 굉장히 탁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클라우드를 했을 때 코드화라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코드화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코드화된 거를 갖다가 바로바로 재사용을 할 수 있어요. 환경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 이제 개발 환경이라든가 뭐 애플리케이션 개발해 놓은 소스라든가 그리고 OS라든가 만들어 놓은 그런 클라우드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콘솔 화면에서 클릭해서 만들게 되면 시간이 또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들마저도 이제 그 자동화로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코드화 시켜 놓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이제 클라우드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용자가 어느 지역에 가서 아 이거 긴급하게 시스템을 올려야 된다라든가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로 모든 것들이 구축이 가능하거든요. 네, 기존에 있는 것들이 30분 안에 구축돼서 하고 끝나면은 내리면 돼요. 그럼 내리면 되기 때문에 뭐 사역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뭔가 집회를 통해서 뭔가 부응회를 했다라든가 뭐 집회를 가졌다라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일주일 사용하고 그걸 빼버리면 그냥 일주일 사용한 분에 대해서만 비용이 나오고 그냥 이게 간편하게 다 삭제를 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재사용성이 굉장히 좀 원활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글로벌하게 온라인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클라우드에 대한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연성도 굉장히 좋고 저는 이제 그 IM 성교센터의 이제 다음 세대 모든 분들이 그 IM 성교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반 인프라라든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유튜브라든가 그런 기존에 깔려 있는 솔루션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좀 독립적으로 뭔가 좀 색깔을 가지고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예를 들었을 때 좀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스킬셋도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범용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리 자동화 방안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코드 자동화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제 콘솔상에서 서버를 생성을 하고 뭔가를 이제 만들어 갈 때 그거를 이제 코드화 시켜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딩 혹시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되게 유사한 거예요. 이제 뭐 어떤 서버를 갖다가 이게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코드의 내용은 어떤 서버를 어떤 리전에 어떤 네트워크 구간에 어떤 사양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컴퓨터 보면은 뭐 2CPU에 메모리 뭐 32기가 막 이러잖아요. 서버도 동일해요. 뭐 그렇게 해서 뭐 하드 용량이라고 표현할게요. 쉽게 하드 용량을 갖다가 뭐 1테라로 잡는다라고 이제 다 거기다가 이제 코드화를 해놓고 딱 엔터를 치면 그거 그대로 만들어져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1분 이내에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그걸 만들어지는 거를 갖다가 코드를 여러분들이 그 표본으로 해가지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교 1센터에 대한 서버는 이게 좋고 뭐 2센터는 이게 좋고 3센터는 이 템플릿이 좋다 해가지고 표본에 대한 코드를 다 만들어 놓고 뭐 어떤 시스템에는 이 코드를 써야 되고 뭐 이런 코드를 써야 되고를 다 정형화해 놓고 관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재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코드를 그냥 엔터를 치시면 그냥 바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드에 대해서 이제 생성해 놨을 때 서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신 소스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좀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쉽게 하려다 보니까 약간 좀 저도 좀 용이하지가 않은데 일단 그 소스 같은 것들도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올라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 여러분들 그 개발 IT 쪽으로 이제 몇 번 제가 그 예전에 리뉴전 하셨던 걸 들어보니까 뭐 앱시트라는 것도 들어보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뭐 코드 같은 것들 이제 짜시는 것들 개발하는 것들 뭐 앱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다 많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소스를 어딘가에다 다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서버에.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그 통으로 코드화를 시켜놓으면 이게 고스란히 다 딴 데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활용을. 그래서 저기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개발자가 직접 이제 인프라 모듈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시의적절하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뜻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가 예전에는 나는 개발만 해야 되니까는 뭐 OS라든가 뭐 인프라 네트워크 몰라도 돼.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젠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요것만 할 거야가 아니라 요거를 하게 되면 더 나아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팀워크로 해서 공유를 하려면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개발자고 저 사람은 네트워크이고 여기는 보안인데 공유할 거 없잖아요. 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보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곽을 안다고 하면은 그 외곽에 대한 부분을 보안 담당자한테 얘기했을 때, 아, 그것을 이렇게 했을 때 내부에 대해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의 특색이 있어라고 뭔가 심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보안 담당자는 아, 개발에 대해서 보안 개발은 이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하면 또 그 보안 담당자도 아, 보안에 있어서 개발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또 인지를 하면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너지가 나는 거지.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내 얘기는 나대로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얘기하면 절대 시너지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뭐 두루두루 이제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비즈니스 베네핏이라고 써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기업 대상으로 이제 현업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이런 용어가 써지는데 근데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이점이 이런 거겠죠. 아까 제가 계속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장애의 최소화라든가 효율성이 향상된다든가 뭐 활용에 대한 비용 절감이라든가 생산성이 향상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멀티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대비가 되고 구현이 된다라든 거. 이게 보면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 멀티 클라우드는 뭐냐면은요. 그 2년 전인가 3년 전에 AWS도 장애가 한번 났었어요. 장애가 안 나진 않아요. 모든 시스템이 장애는 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만큼 저 장애를 빠르게 대처하고 신속하게 그거를 리커버리 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가 났을 때 그때 AWS라는 그 클라우드에 다 100%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은 그 시간 동안 접속이 안 됐었어요. 아예. 그냥 먹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30분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뉴스에도 많이 났어요. 신문에도 나고. 그게 왜냐하면은 글로벌적으로 총괄하는 회사 3개의 업체에서 장애가 나버리면 이거는 글로벌 뉴스감이에요. 글로벌 뉴스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장애가 발생하는 게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몇 년에 한 번씩 난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IDC를 직접 관리하면서 보유하는 장애 빈도보다 훨씬 낮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클라우드를 고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3년 전에 AWS 장애가 났을 때 멀티 클라우드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도 일부 그 저기 시스템을 구성해 놓은 데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서버 접속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멀티를 쓰면은 이제 되게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한쪽에서 이제 문제가 났을 때 이쪽에서 이제 리커버리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이중으로 내야 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비즈니스 하실 때도 보면 기업은 무조건 돈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기업은 이익 집단이고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비용을 절감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강하게 좀 이게 어필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멀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돈이 있는 엔터프라이즈, 소위 말하는 대기업군에서나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밑에 기업에서는 멀티는 하지 않아요. 대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느냐? 방법은 있어요. 아까 그 리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전 간의 데이터 리커버리에 대한 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 리전에만 썼어요. 그리고 저쪽 도쿄, 일본에 있는 도쿄 리전이 있어요. 그럼 도쿄 리전에다가 한 벌 더 떠서 여기다가 이제 싱크를 맺어놓고 데이터를 계속 보내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장애가 난 거는 뭐 이제 서울 리전만 장애가 났다. 그러면 이제 도쿄 리전 자체에서 그걸 갖다가 리커버리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마저도 뭐 전체 전 지구상에 있는 AWS 리전이 다 그냥 셧다운이 되면은 뭐 이것도 무용지물이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장애가 나기에는 뭐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나진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리전 간에 대한 그런 이제 데이터 리커버리에 대한 부분을 DR 구성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론들을 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임하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에 대한 그런 속성이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예요. 온프레미스 일부 쓰고 클라우드 일부 쓰고 그러면 이제 IDC 보유하면서 이제 클라우드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은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레거시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 이게 지금 이거를 클라우드로 옮길 수 없는 시스템들도 많아요. 뭐 랭귀지가 옛날에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를 보면 코볼이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뭐 델파이나 뭐 이런 것들. 사실 근데 그 클라우드를 이관을 할 때 애플리케이션 쪽에 손을 대야 되는데 국내에 너무 오래된 그 개발 언어로 만들어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옮기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온프레미스에 갖다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전환을 해서 나머지 거를 쓰게 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쓰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융권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은행이라든가 그런 쪽에 보면 이게 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바로 뭐 초 단위로 돈이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뭐 저기 인터넷 뱅킹 쓰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클라우드로 옮기는 게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또 온프레미스에 일부 두고 또 클라우드에 일부 둬서 한쪽이 뭉그러지면 하이브 뭐 이제 온프레미스로 붙게끔 만들어주는 하이브리드 구성을 가는 게 금융권에서 많이 가요. 보험사라든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코드화 시켜서 재생산하고 신속하고 민첩성 있게 이거를 뭐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쓰는 방법이 또 있고 이거 외에 보안 업무 자동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안 구성을 잘해야 되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들어와 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다 빼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막 그 저기 로그인 할 때 아이디 비번 그 비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만 알잖아요. 본인만 다 알고 들어가잖아요. 남한테 오픈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도 이제 뭐 본인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그 보안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목적에 대한 그 이 뭐 조직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 보안을 가져가면서 이제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안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개념은 아까에 대한 그런 것과 비슷해요. 다 모든 것들을 다 코드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화에 대한 거를 가져가려면은 무조건 다 코드화를 해야 돼요. 코드화를 통해서 시스템이 인지를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사람이 더 뭘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케줄링을 걸고 배치 잡을 그러니까 그 스케줄링을 걸고 규칙적인 뭔가를 돌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인지할 수 있는 코드화를 시켜서 갔을 때 사람 두 명이 손을 대야 될 거를 한 명만 손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보안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거는 보면은 대상들이 기업 내에 고르게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다 모아놓질 않아요. 이게 되게 웃긴 패턴이 뭐냐면은 되게 재밌는 패턴이 뭐냐면은 기업들의 순환이 되는 그 패턴이 통합, 분리, 통합, 분리, 통합, 분리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통합을 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분리를 한 게 아니라 통합을 다 해놨는데 통합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이 애드가 되고
그 추가되는 사업이 붙고 하게 되면 그 통합된 거 외에 하나씩 가지치기가 붙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다 통합을 그냥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통합에 대한 루틴이 깨져버리니까. 그럼 이걸 업무별로 다시 다 쪼개놔요 또. 그러면 그 분리하는 작업을 다 해놔요. 그러면 사업 분리를 다 해놓고 다시 통합을 해요 또 나중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분리와 통합이 이제 반복이 되는 과정에 그 지금 말씀드린 저 여기 이제 글에 보이는 것처럼 클라우드나 애플리케이션 전반의 기밀 중앙 집중식으로 그리고 분리하는 식으로 저장하고 보호하는 이슈가 그때그때마다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분리를 하게 되면은 통합된 걸 분리하게 되면은 통합된 데 들어갔던 그 보안 루틴을 분리한 걸로 다 쪼개야 되잖아요. 그 쪼개서 들어가는 것도 또 보안 구성을 해줘야 되고 나중에 또 합치게 되면은 그 분리했던 거를 또 합쳐야 되는 그런 보안 구성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매 순간 때마다 사람이 하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인력의 낭비고 시간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자동화를 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자동화돼서 구성하는 것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코드화를 하는데 이 코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개발자의 손이 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 쪽에서도 개발팀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접하고 그리고 사고 대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인지한 상황에서 코드화하는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하고 가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에 보시게 될 거는 네트워크 자동화 관리인데 이 네트워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선상이에요. 이게 왜 네트워크와 인프라와 보안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단순하게 서버 베이스에 대한 서버를 생성하는 그 인프라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서버에 대한 리소스, 그러니까 자원이죠. 서버가 사용하는 그 자원에 대한 내용만 가는 거고 그 OS, 그러니까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거 계열 있잖아요. CentOS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드웨어, 하드 있잖아요. 하드, 그 HDD, 그 저장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 보는 것들이고 보안에 대한 관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안 관리자가 보는 거는 접근성에 대한 관점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근성에 대한 관점을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동화에 대한 코드를 가져간다고 치더라도 이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요 네트워크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클라우드로 됐을 때 그리고 장비로 갔을 때 실질적으로 IDC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어떤 KT IDC나 SK IDC나 뭐 LG U 플러스 그런 쪽 IDC를 갖다고 칠게요. 그 IDC는 되게 시끄러워요. 그 서버가 막 수백 대 수천 대가 돌리기 때문에 그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소음이 굉장하고 거기가 되게 추워요. 왜냐하면 장비들이 열을 받으면 꺼지니까 그 22도 이하로 내리기 때문에 한겨울에 거기 들어가면은 더 추워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고 뭐 이제 검색대 통해 가지고 다 인증받고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네트워크 그런 장비들이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얘가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고 연두색 불이나 녹색 불이 들어오면 다 정상으로 인지를 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는 우리가 그 장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얘가 잘 가고 있는지 이게 뭐 헬스 체크가 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AWS,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리고 구글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IDC 센터가 어디 있는지조차 공유를 안 해줘요. 대회비예요.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전 자체의 서비스가 크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조차도 그 아마존에 대한 그 물리적인 그 서버가 어디 서울에 어디 위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인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헬스 체크라는 걸 돌려요.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네트워크의 구성에 대해서도 그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자동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구성상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입장보다는 여기 네이밍 돼 있는 것처럼 관리에 대한 자동화예요.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는 우리 시스템에서 봤을 때 그 신경과 그 혈액이 통하는 그런 핏줄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신경이 안 돌고 막 이렇게 피 안 통하면 뭐 이렇게 쥐난 것처럼 막 뻐근하고 여기가 막 이렇게 느낌이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이상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이제 그 헬스 체크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끊임없이 값을 던져줘요. 너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를 갖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살았으면 나 살아 있어라고 응답을 주는데 살았니라고 물어봤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도 보면은 야 움직여 그랬는데 안 움직이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봐서 보면은 뭔가가 이제 그 네트워크 터널 맺어놓은 게 끊어졌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성에 대해서 뭔가 분배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슈를 저희가 발견하고 이제 대응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일일이 계속 주거니 살았니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보낼 수 있는 그런 값을 보내는 것도 자동화로 서로 알아보게끔 이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거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구성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자동화되어지는 측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구축하고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한번 좀 다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과연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이제는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한 기반 내용을 말씀 안 드리고 얘기를 하면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에서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이제 카카오톡 서비스 메신저가 들어가 있는 스트리밍 그리고 회원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쇼핑몰 그리고 교육 콘텐츠를 넣어서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되어 있는 서비스를 만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역할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자, 그게 나왔을 때 제가 그 담당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미팅을 해요. 자, 당신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해서 요구 사항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럼 요구 사항들을 보고 어떤 시점에 어떤 개발을 하면 되는지를 제가 다 설계를 해야 돼요. 구성을. 자, 예를 들면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뭐 카카오톡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주로 사용되는 게 메시지에 대한 세션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션이라든가 그런 UI에 대한 개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쇼핑몰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희는 서버 단이라고 표현하니까 백엔드라고 하거든요. 백엔드 개발자들이 붙어서 서버에 대한 결제 처리라든가 뭐 이제 상품 구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그런 개발자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프론트에 대해서 쇼핑몰 보면은 뭐 막 상품도 있고 화려하고 이쁘고 막 창도 뜨고 이벤트 그런 뜨잖아요. 그럼 웹 디자이너, 웹 기획자 그리고 이제 웹 개발자가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뭐 통합되어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CDN을 아는 그러니까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아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담당자들 개발자들을 뽑고 그걸 갖다가 뭐 편집할 수 있는 미디어 개발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구성들에 대한 총망라됐을 때 인력 구성과 플래닝을 잡고 그 기반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어떤 인프라가 구성되는지를 제가 설계도를 그려요. 그러면 설계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기업 기밀이라서 제가 오픈을 못 하는데 되게 복잡한 선이 막 연결돼 있고 거기에 뭐 네모칸이 막 박혀 있고 얘는 뭐고 네트워크 대역대가 뭐고 얘는 어떤 목적이고가 다다다다다다다 박혀 있는 설계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 설계도에 대해서 기반으로 그린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과 최종적으로 미팅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야, 이걸로 해서 개발을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야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협의를 거치면 WBS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플랜을 다 그려요. 이 사람은 몇 월까지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이 사람은 몇 월까지 얼마만큼 일을 하고 그래서 총 일이 뭐 10개월이 걸리고 이 10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플랜을 잡아갈 건지 그리고 중간에 1차 개발한 다음에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수정 보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잡은 다음에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뭐 상주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각자의 지역에서 떨어져서 비상주로 하다가 나중에 모여서 결과를 토론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이제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완료가 되고 나면 운영으로 넘겨서 이거를 관리를 한다고. 자, 운영으로 넘어왔을 때 저희 팀에서 하는 역할은 이거를 그냥 잘 되나 안 되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계속 리사이징을 하고 그걸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무언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더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기 또 빼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시적절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업무 자체가 하나가 올라가고 개발이 끝났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안녕 이제는 끝났으니까 나는 그만, 이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의 모든 업무는 시작부터 끝이 없는 네버엔딩 업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저희 업무는 이제 그래서 이제 솔루션 아키텍처와 저기 컨설턴트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무와 그리고 매니지먼트하는 운영 업무, 그런 것까지, 그리고 비용에 대한 것들도 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분석해서 알려주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의 기반으로 비용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의 비용이 나오는지도 확인해서 그때그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업무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고단한 직업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추천을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 대비해서 굉장히 보람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예, 저도 지금 그 생활 패턴을 보면 그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한 밤 10시 넘어까지 일을 하고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이제 육체적으로 좀 딸리고 그러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클라우드라고 전환이 되고 나서는 사실 그 예전에 온프레미스에서 일하면은 퇴근하면 일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원격지가 다른 데 있고 접속할 수 없다고 하면 되는데, 이 클라우드가 인터넷만 있으면 접속을 하다 보니까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아주 그런 좀 불편함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고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굉장히 보람과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게 한순간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는 원치는 않아요. 저도 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성향상 이렇게 사람과의 인연도 되게 좀 중시 여기는 그런 타입이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 들은 거 가지고는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 뭐 참 감을 못 잡으시는 게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저조차도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용어적으로도 선택하는 게 단어도 되게 어려웠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한 번에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너무 포괄적인 좀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팀을 짜서 모이시든가 아니면 뭔가 파트를 짜서 모이셔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핸즈온을 해서 막 이제 구성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제 개인 메일 주소라도 좀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 주세요. 그러면 이제 개인 메일 같은 경우에 제가 매일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신다고 하면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씩은 체크를 해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세대 분들이 이거 IT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고된 일이고 뭐 이거 함에 있어서 굳이 뭐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큰 기술력을 갖거나 이게 잘난 사람은 아닐지라도 좀 저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외에 저는 실질적으로 제 이제 아까 저희 자녀들도 이제 아들들도 지금 아이언 선교센터에 그 다음 세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큰 아들은 지금 대학을 가서 이거 그쪽에 거기다 인바이브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큰 아들도 저 아빠의 뒤를 이어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굳이 피곤한데 뭐하러 하냐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후배들을. 그리고 저도 이제 팀장 맡으면서 이제 그 팀원들에게도 좀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제가 그 일을 할 때 사수라고 하죠.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 혼자서 그냥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 게 그 처음에 회사 딱 들어갔을 때 뭘 했냐면요. 그때는 이제 자재 창고 같은 게 막 있었잖아요. 자재 창고 있는데 창고에다가 어떤 과장이 저를 갖다 거기다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창고에 들어갔는데 컴퓨터 그 왜 뭐 메인보드 같은 거 막 쌓여 있어요. 막 케이스들 있고 막 뭐 거미줄 있고 막 그래요.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기판 같은 거 다 집어가지고 서버를 만들어서 오라클 DB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걸 조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신입사원 시절이니까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기계를 뒤지고 자재를 뒤져서 그 서버를 만들어서 하는데 아 이게 컴퓨터 조립은 안 해봤거든요. 저도 그걸 갖다가 그걸 하려다 보니까 너무 제 자신이 서글픈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이거 왜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오라클 DB 올리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지금 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때 혼자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구글링 해가지고 뭐 막 정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무슨 정보를 알려면 그때 야후 뭐 그런 거 네이버도 초창기 그때 버전이라서 뭐 이렇게 검색어 치면 잘 나오지도 않고 기술에 대한 기술 베이스로 뭔가를 들으려면 아시는 분 찾아가서 점심 대접해드리면서 이거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책 소개해주면 책 막 읽고 막 그래야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 이거를 빨리 일주일 내에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전화하고 제가 뛰어가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올리고 막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저는 그 사수 없는 생활을 계속 번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참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갖다 이렇게 막 보여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좀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예전에 제가 메일 서버를 하나 만든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인데 그게 해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초당 메일이 10만 건 이상이 들어오게 된 거죠. 10만 건 이상이 들어오면서 이제 메일 서버가 뻗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들어오는 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요, 멕시코하고 중국하고 아주 동시다발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중국을 막으면 멕시코에서 들어오고, 멕시코를 막으면 남아공에서 들어오고, 남아공을 막으면 뭐 벨기에 막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막았더니 이제 정작 들어와야 되는 메일이 못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거 혼자서 이제 그 IDC 센터 그 추운데 그 시끄러운 데 들어가서 혼자서 낑낑거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냥 기도를 했어요. 아,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좀 막아주세요. 이거 막아주세요. 막 그렇게 좀 이렇게 좀 기도를 한참 하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남아공에서 들어오는 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아공이 없어지고 막 처음에 이제 그 막 공격해서 들어오는 모든 그 해킹해서 공격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다 막 막아져서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저는 그 전에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전에는 저기 뭐야 IT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 더하기 일은 일하는 명확한 논리적인 거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말씀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좀 이렇게 시스템에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인드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뭐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뭐 장애나면은 컴퓨터에다 손대고 기도를 해봐, 뭐 서버에 손대고 기도를 해봐 이러셔서 아, 뭐 기도한다고 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코딩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믿음 가운데 반응을 했더니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막혔던 것들이 이제 그 들어오는 것들이 막혀진다는 얘기죠. 근데 단순하게 그 막힌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나온 거예요. 이제 막혀지면서 예전에 딴 쪽 서버에 대한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서버가 그 해킹 툴로 활용된 게 이제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만 남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의 접근을 해결하는 그런 단초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도 좀 항상 좀 기도함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좀 진보된 얘기라서 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던 부분인데 그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갔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 서버라든가 그런 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이제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서버를 단순히 올리지 않고 서버가 올라가지 않은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는 게 현재 트렌드예요. 서버리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컨테이너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올리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아까 계속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 서버가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서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개발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총합 그러니까 그걸 컨테이너화 시켜서 올리는 기법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비용이에요. 이것도 비용이고 그 생산성에 대한 향상 문제인데 클라우드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게 참 그런 게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비용이 절감되는 폭이 그렇게 그 사람들의 기대치만큼 오지 않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에서마저도 서버를 다 삭제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돈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서버니까. 그래서 서버 자체도 이제 없어버린 그 컨테이너 기반의 그런 걸로 가게 되면 비용이 비약적으로 줄어들거든요. 대신에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자, 이게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증가 추세는 있긴 한데요. 증가 추세는 있긴 한데 아직 우리 국내 실정이 이거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서버리스에 대한 기반으로 개발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연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대접을 잘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트렌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은 그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면서 목표를 이쪽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MSA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향후에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10년, 20년 동안은 이걸로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어디선가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즉 대기업 이상급에 대해서도 몸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요건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서버리스 기술이 풀어야 할 국내 숙제에서도 저희 여기가 명시가 돼 있잖아요.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IT 전문가, 개발자, 운용자가 부족하다. 현재가 그래요. 그리고 개발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계속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더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비용 예측이 어려운 거는 이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요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컨테이너 기반의 MSA로 됐을 때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 장에 넣은 거예요. 이게 왼쪽에 보면은 사이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이트가 하나가 왼쪽처럼 만들어졌을 때 하나의 통으로 소스가 개발되는 게 아니라 왼쪽 사이드 그리고 탑, 헤드 뭐 이런 부분으로 다 나눠서 이제 개발이 돼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메인이고 밑에 하단 뭐 그리고 버텀 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이제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파란색, 녹색, 뭐 빨간색으로 되는데 모듈화 시켜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 이제 총합으로 쫙 요게 일률적으로 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이 방식의 서버가 없는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분적인 모듈화로 개발해서 MSA로 해서 이걸 총합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비용이 서버 비용이 안 나가기 때문에 컨테이너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버 비용의 4분의 1 수준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접근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 제가 하는 일도 이제 다 요게 포함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면은 아마 저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그런 것들 접하면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네, 긴 시간 동안 뭐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기차 가듯이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수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좀 이렇게 좀 질문하면서 좀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코딩이나 IT 쪽으로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이제 질문할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실무 현장에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또 나눠주실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톡창으로 한번 쭉 올려주시고, 또 이제 어떤 친구들은 생소한 부분들이 참 많았을 수 있는데, 또 이제 새롭게 접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면 카톡창으로 한번, 카톡창이 아니죠? 줌 채팅창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분들 우리 채팅창으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세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다시 한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사님, 저희 본부 안세영 학생이 이제 네. 질문을 올렸는데요.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자동화 이 네. 부분을 말씀해 주실 때 프로비저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아, 네. 그 프로비저닝이라는 거는 어떤 인프라 기반으로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용량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서버에 대해서 증설을 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증설된 걸 줄이는 그런 이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온프레미스라든가 그런 서버 베이스로 갈 때는 서버를 사다가 놓든가 아니면 사가지고 와서 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클라우드에서에 대한 그 프로비저닝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기존에 돼 있는 서버에서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표현을 좀 쓸게요. 전문용어 쓰면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 스케일 아웃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 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사양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투CPU에 메모리 쓰는 거 메모리를 갖다가 뭐 16기가를 썼다 그러면은 뭐 4CPU에 32기가로 올린다. 그러면 이거 프로비저닝을 하는 데 있어서 스케일 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뭐 스케일 다운이면 다 썼으니까 내린다. 스케일 아웃은 이제 서버가 한 대 썼던 걸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 늘린다. 이게 최대 16대, 32대, 100대까지 다 늘릴 수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총칭되어 있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과정을 프로비저닝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네, 이해가 됐다고 저기 지금 엄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다른 친구들 있을까요? 우리 사역자분들도 괜찮으셔요. 질문 있으시면. 네, 한 가지 또 더 올라왔는데요. 처음에 IT와 큰 연관이 없으셨는데 토목을 전공하셨다고 네. 하셨어요.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시면서 어려움은 네. 없으셨는지, 그리고 원래 흥미와 지식이 있는 분야이셨는지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래 뭐 IT를 좋아하거나 뭐 컴퓨터에 흥미가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그 공학 계산기 들고 토목공학 해가지고 아 어디 뭐 종합 건설회사 가서 뭐 설계하고 측량하면서 살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녔었는데 그 유체역학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 랭귀지로 하면서 왜냐면은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게 그 공학 계산기가 되게 크고 되게 복잡해요. 그 누르기도 쉽지도 않고 제 나름대로는 잘 눌렀다고 하는데 막 값이 옆에 사람하고 틀리고 막 저 앞에 사람하고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해서 내는 데이터 값을 프로그래밍 그 교수님이 따라하라고 그래서 따라해서 딱 냈더니 이게 뭐 10초도 아니고 5초 만에 값이 나와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뭐 하는 존재지? 이게 뭐길래 이 고생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해줬나라는 그 호기심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어려움은 있었죠. 왜냐면 컴공과를 이제 뭐 도강을 하거나 같이 뭐 이제 컴공과 친구들에게 막 물어보고 왜냐면 그때는 뭐 책으로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정보의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근데 그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호기심으로 접하다 보니까는 약간 그 전문적인 지식을 접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게 인내심의 한계가 가끔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굳이 뭐하러 하지? 뭐하러 하지? 라는 그런 것들이 느껴졌는데 그때마다 그거를 그 시기에 맞게 그러니까 그 이걸 뭐하러 하지라고 왔을 때는
뭔가가 막혀서 그거를 안 나가는 진도가 안 나갈 때 그런 게 좀 잘 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도 아니었고 그냥 컴공과에서 이렇게 애눌러서 들은 걸로 했을 때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그때마다 그게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 요거 넘어갔으니까 또 해봐야지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동기부여를 그때부터 아마 좀 주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셨던 것 같고요. 그 처음에는 아까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미하고 지식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다 공부해서 그냥 쌓은 거예요. 예, 어려움은 그런 거, 뭐 인내심의 한계, 하지만 뭐 잘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 올라오셨는데요. 양주 윤혜진 님이 네. 진학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공부하려면 어느 음. 과나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진학 쪽으로 하실 거면은 무조건 저기 컴공 아니면 소프트웨어 공학을 가셔야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전공 컴공이나 소프트웨어 공학을 가시더라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메인하게 가실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나는 개발만 할 거야, 나는 인프라만 할 거야, 뭐 개발에서도 나는 뭐 파이썬만 할 거야, 자바만 할 거야.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학과 공부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컴퓨터 공학이나 뭐 요즘에 보니까 뭐 미디어 공학과나 뭐 되게 희한한 게 많은데 그런 컴공과 쪽으로 진학을 하시고 나서 지금 여기 다음 세대 분들은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흡수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거에 국한돼서 나는 요것만 봐야지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움이 많고요.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것저것 해보면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뭔가 팀을 이루고 그 팀 내에서 정말 생산성 있는 것들을 토론하면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일반적인 대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살아야죠.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다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질문 주신 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소프트웨어나 컴공과로 가시고 거기 이제 그 대학교 가셔서 마음 맞는 친구분들하고 각자의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개발하시고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요즘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엔간한 것들 뭐 빠르게 하는 사람들은 중학생인데도 뭔가를 만들더라고요. 개발을 하고 그 정도로 되게 쉬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공부하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이따 애절 선교사님께 공유해드리는 메일로 물어보세요. 뭐 언제든지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다음 세대, 리뉴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꿈꿀 수 있고 제가 매일 이제 현장에서도 저희 다음 세대 리뉴전 아이들에게 지금 10대 때 실패해도 좋다. 네. 실수해도 좋다. 그래서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발전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저희 리뉴전 아이들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시고 저희 기도하고 이 시간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네네, 지금 봤어요. 네. 리조이스 이영규 학생인데요. 네. 리눅스로 CCTV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는데 클라우드 어, 네이티브로 리눅스처럼 터미널을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이 어, 왔습니다. 아, 좀 해보셨네요, 이분. 좀 해보셨구나. 아, 아우, 좋은 질문인데. 그 저기 리눅스로 CCTV 프로그램을 개발 애플리케이션은 그 뭐 CCTV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모양인데 OS는 리눅스를 쓰셨나 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CentOS 계열을 올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거는 좀 둘째치고 네이티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S가 없어요. 거기는 이제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의 라이브러리 총합체예요, 그냥. 그래서 서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요즘에 보면은 EC2가 아니고 서버에다가 EC2라고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그 서버 EC2는 뭐냐면은 나온 게 말씀드리면 서버를 EC2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서버에다가 그 컨테이너를 올려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자체는 서버가 없기 때문에 리눅스 OS에서 사용하는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리눅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OS에 대한 접근성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는 그러면 소스 배포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앞서서 말씀드리면 그 소스라는 게
랩톱이나 긴랩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시라는 거에다가 소스를 다 올려놓고 기통신을 해서 CI/CD라고 해서 그 배포하는 게 아세요? 기세다가 올려놓고 많이 공부하셨네. 예, 기세다가 올려놓고 이제 소스를 배포하는데 컨테이너 쪽으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 AWS 같은 경우에는 코드 파이프라인하고 디플로이를 써가지고 이제 전개를 해요. 지금 어떻게 배포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SFTP 써서 배포를 하시나요? 아니면 젠킨스 안 쓰시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배포에 대한 부분을 컨테이너로 했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해서 구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질문 주신 바로는 리눅스 터미널은 사용은 하지 않아요. 컨테이너로 가면. 왜냐하면 리눅스를 안 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메일을 물어본 친구가 바로 여기 리조이스 이영규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을 전달해서 우리 지사님과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우리 지사님 오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한마디로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되게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늘어놓은 것 같은데 아마 좀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고 또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제 이걸 받았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볼까 좀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뭐 빅데이터라든가 AI 머신러닝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뭐 교통 실시간에 대한 것들 해서 프로젝트 단위별로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단위별로 얘기하기에 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단발성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그런 부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너무 팍 퍼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기반에 대한 이 클라우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시스템이 올라가는 기초고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좀 어렵겠지만 좀 얘기를 먼저 나누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한 상황에서 하나씩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초석 그런 좀 이렇게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만이라도 좀 되면은 저는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한 가능성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좀 주님 안에서 구분된 자로서 이제 그 초기부터 이제 지금과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학생들하고는 분명히 모든 것들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받게 되는 모든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무슨 뭐 허들이라든가 장애물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게 낙심, 절망, 뭐 불평, 불만과 뭐 혈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 조명받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세상 말도 있잖아요. 뭐 즐기라고. 근데 그게 즐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앞서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세대 저희의 이제 나이에 돼서 그 세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이 세상에 좀 주님의 말씀을 퍼뜨리고 그로 인해서 어느 직장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쪽에 사역자로 우뚝 선다면 정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뭐 아직까지 관심은 없지만 공부해보니까 이런 게 궁금하다 싶으면 공유들이 메일로 계속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리뉴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각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예배를 회복하는 리뉴젠 세대로 회복의 세대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이크를 푸셔서 함께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르신 영역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대신에 준비한 우리 민유된 세대를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에 붙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하게 모든 신들을 주신 그 자리에 때부터 사역하는 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그저 우리가 주말에 토요일마다 나가는 고비캠, 한다살, 단전의 날이 사역으로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역의 자리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학습의 자리가 사역의 자리인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 자리가 사역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린유젠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최선을 다하며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린유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린유젠을 하나님 사역하는 세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또한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갈 터인데 학습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훈련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호 지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리셋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분 외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린유젠을 사역하는 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자리가 사역의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학습의 자리에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그냥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생한 지식을 채워 하나님의 손과 발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학습을 이어가는 모든 자리만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청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네, 감사합니다. IM 선교센터의 다음 세대와의 영광스러운 만남을 시작해 주시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거 나누었던 모든 내용이 그냥 일상적으로 스쳐가는 내용으로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이 정말 지금 바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새로운 주님의 움직임에 있어서 정말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펼치신 열방의 사역에 대한 모든 비전과 부르심이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의 큰 비전을 이뤄나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 먼저 아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대의 양육에 있어서도 헌신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분들과 그리고 선교센터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항상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그리고 무한한 영광,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세대들에 대해서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정말 이 세대의 모든 암흑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리셋방 우리 구호하고 오늘 또 다시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윤유진이 세상을 바꾼다. 오,